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에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휴에. 저희 블로그 이웃분들과 함께 다녀왔고요. 작년부터 한 지금 6번 정도 여행을 계속 같이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급작스럽게 군산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저희 증권거래소 테마와 좀 연관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게 군산 미곡 취인소라고 했던 건물이고요. 미곡은 아시죠? 뭐 쌀과 기타 잡곡을 말하는 것이고, 취인소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거래소를 일본에서는 취인소라고 한대요. 이 건물이 예전에 군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져서 없어졌고, 개발 과정에 사라졌고, 대신에 군산 박물관에 가면, 근대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옛날 현판을 달아놓고 속에도 좀 재현을 했어요. 재현을 해서 군산 미곡 취인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탕류에서 얘기한 미두장이라는 건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내부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금일, 미곡 시세 현황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쌀, 보리, 밀, 조, 수수 이런 곡식들이 한국과, 그러니까 조선과 또 일본 각지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시세를 적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군산부, 그다음에 인천, 부산, 시모노세키, 오사카 등등의 여러 가지 지역들의 이름 써놓고 시세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대로 뭐 쌀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군산의 심장까지 됐느냐 하면, 쌀을 우리가 사고 팔 때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데 돈이랑 쌀이랑 바로 이렇게 맞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쌀은 덩치가 있잖아요. 덩치가 있고 어디 창고에 쌓아놓든가 아니면 뭐 철도로 실어 나르든가 배에 놓든가 이렇게 굉장히 공간을 요하고 수송하는데 돈이 드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를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현물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뭐 다음 달 1일에 내가 철도로 쌀을 전주에서 군산으로 실어올 예정인데 그 쌀을 누가 사겠는가 이렇게 내놓으면 누군가 사고 싶은 사람이 사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현물 거래에 대해서 미리 계약만 해놓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할 때도 바로 돈 내고 바로 집 문서 바꾸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이사 날짜를 정하고 계약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쌀이나 뭐 그런 곡식들도 옛날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쌀 자체는 항구나 뭐 철도를 이용해서 나르지만 거래 자체는 아까 미곡 취인소라고 했던 건물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뒤쪽에 제품, 그러니까 곡식의 종류와 가격이 서비스 되는 거고, 마치 현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경매하는 것처럼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정신없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미두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쌀 업자라고 해보죠. 쌀을 이제 사들이는 그런 거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1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00만 원어치 쌀을 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오늘 다 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내는 거예요. 계약금을 10%만 걸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쌀을 받는 그런 계약을 합니다. 농부랑 쌀을 당연히 농부한테 사겠죠. 그렇게 잔금을 나머지 90%를 치르기로 하고 쌀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막 장마가 져가지고 지금 요즘에 한국이 그런 것처럼 홍수가 터지면 논이 잠기잖아요. 논이 잠기면 당연히 쌀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쌀값이 110만 원까지 올랐다고 쳐보죠. 갑자기 쌀값이 110만 원까지 올랐다면 이 업자의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100만 원어치를 사려고 했는데 110만 원이 됐으니까 뭐 10%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게 아니죠. 나는 10% 잔금만 걸었잖아요. 잔금 10만 원 걸어서 쌀값이 110만 원을 10만 원 올랐으니까 10에서 10이 됐으니까 이거는 100% 2배의 수익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잔금 10만 원만 걸고 다음 주에 이거를 사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쌀값이 10만 원 더 올라서 10만 원 걸고 10만 원 벌었으니까 100%의 수익률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 쌀 업자가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이러면 내가 매번 쌀을 다 그렇게 다 사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래할 게 아니라 계약금 10%씩만 걸고 이렇게 조금씩 걸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고 팔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월요일에 계약금 10만 원은 걸고 100만 원어치 쌀을 매수를 하기로 하는데, 그리고 잔금도 치르기로 하는데 쌀값이 오르니까 그 잔금 치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 계약을 다른 업자한테 109만 원에 넘기고 팔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9만 원을 이득 보는 거잖아요. 100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100만 원에 사기로 한 계약을 109만 원에 넘겼으니까 9만 원 이득 보고, 또 그걸 사간 사람도 109만 원에 사서 11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만 원 이득 보고, 이런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쌀은 사지 않았어요. 쌀은 사지 않고 이 사람은 단지 계약금 10만 원만 가지고 거래를 한 거죠. 실제로 돈도 없었어요. 돈이 100만 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10만 원 있었는데 그거를 계약금 10%로 걸고 나서 이런 거래를 한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영혼까지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거래를 한 거죠. 정말 미술적으로 직업을 안 찾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면 늘어날까? 참 소원을 잘 그려야 되는데요. 네. 일단 10%의 돈만 가지고 큰 수익을 올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의 수익률을 올린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만 돈을 걸고 조금의 돈으로 계약금을 걸어서 거래를 할 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수풀빵, 미수풀빵이 되는 거죠. 이럴 때의 장점은 우리가 봤듯이 10만원 가지고 100만원어치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레버리지가 큰 거죠.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험성도 있겠죠. 어떤 위험이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똑같이 내가 계약금 10만원만 걸고서는 100만원어치 쌀을 사기로 한 거예요. 군산에서. 그리고 월요일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죠. 그 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속마음은 물론 월요일에 잔금 치르고 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쌀값이 오르면 그 계약 자체를 팔아버릴 거예요. 차익을 남기고.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텐데, 반대로 쌀값이 90만 원으로 폭락을 했다고 해보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서 쌀 수입을 규제하기로 한 거예요. 일본 농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야, 조선에서 쌀 좀 그만 사와라, 조선 쌀 좀 규제 좀 합시다 해가지고 조선 쌀에 쿼타를 둬가지고 수입 규제가 생겨서 쌀값이 90만 원으로 폭락을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저는 지금 10만 원 지금 걸어놓고 이걸로 쌀을 사려고 한 건데 쌀값이 오르기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쌀값이 폭락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제 이 쌀 계약을 100만 원 이상에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줘봐야 90만 원일 거 아니에요? 90만 원에 팔 수 없잖아요. 제가 100만 원에 사기로 한 걸 90만 원에 팔면 전 손해니까, 10만 원 손해니까. 그럼 이 계약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잔금 90만 원을 구해야 되는데 잔금 90만 원 제가 아까 없고 그냥 10만 원 가지고 한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냥 뭐 다 날리는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짜리 계약에 들어가서 한 10%, 100%의 수익을 남기려다가 재수가 좋으면 10만 원만 올라도 100%의 수익을 남기지만 재수가 나쁘면 10만 원만 떨어져도 100%를 다 날립니다. 제 1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00만 원에 사기로 했던 게 90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눈치를 잘 보면 돈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선도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선도 거래 결과 같은 말인데요. 이게 쌀이든 뭐가 됐든 옛날부터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거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맞출 자신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걸 잘못 맞추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확 커지니까 자본금을 까먹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이 방금 전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10배 수익을 볼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쌀값이 10%만 하락해도 원금을 다 날렸죠. 그럼 이런 시스템, 이런 선물 거래라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뭐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정부에서 이걸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방금 봤듯이 그냥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아니면 뭐 동대문 평화시장 이런 데서 거래를 할 때 다 외상거래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B2B 거래는 다 외상거래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B2B 거래를 할 때 누가 현물과 실물을 그냥 바로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미래에 뭔가 서비스나 제품을 받기로 하고 돈도 어쩌면 외상으로 나중에 주기로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그 과정에 그 텀 중에 어떤 가격 변동이 생기게 되면 이거 봐라? 이만큼 올랐어 벌써? 그럼 팔아. 이렇게 그냥 그 계약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투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그 네덜란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물을 먹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네, 무려 9명이 보고 계십니다. 아, 참 부담 가네요. 네, 제가 군산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 그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에서 나오는 암스테르담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증권 거래했던 이야기랑.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17세기 암스테르담은 여러 가지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이 무역선을 보내가지고 막 부가 막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서 거래소를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건물을 세워줘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기둥 밑에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둥에서는 밀을 거래하고, 이 기둥에서는 청어를 거래하고, 이 기둥에서는 뭐 목재를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어떤 장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뤘던 VOC라는 회사 있잖아요. VOC는 뭐 하는 회사다? 무역회사죠.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는 거대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식도 거기서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왜 그랬냐 하면 VOC는 모두에게 오픈된 회사예요.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었던 회사고 투자한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그 투자금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명의 이전이라는 게 뭔가요? 명의 이전은 그럼 양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를 하는 게 주식인 거예요. 그 대상이. 그럼 결국 그게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아는 사람한테 팔거나 뭐 어떤 특정 한 명에게 팔 때는 그거를 명의 이전이라고 하고 뭐 양도라고 하지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팔 때는 그거를 그냥 매도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얘기지만 용어만 다른 거죠. 그래서 VOC라는 회사의 그런 지분 투자금도 그렇게 명의 이전이 자유롭게 거래가 됐고요.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아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책에 왜 매주가 달려있냐고요? 네, 앤드류 첸님께서 책에 매주가 달려있냐고 물었는데 요거는 실입니다. 실 이거 맞나? 네, 그 도장, 인장 이런 뜻 있잖아요. 왜 그 편지 같은 거 붙일 때 이렇게 편지 봉투를 여민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고무 녹인 거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봉인해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아마 만들 때 뭔가 이런 실 같은 거를 딱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품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거죠. 매주 비슷하긴 하네요. 질문 감사합니다. 앤드류 최님. 네, 그래서 하여튼 VOC의 주가가 이렇게 막 변동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겠지만 네. 1602년이에요. 얘가 1602년 설립 당시고요. 그때를 기준 가격을 100으로 본 거예요. 기준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주식 가격이 막 100에서 200 사이를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동안 또 평탄하게 가요. 그러다가 1630년쯤에 이때부터 갑자기 막 오릅니다. 300, 400, 500, 600까지 올라요. 근데 이 기준은 지금 그 주가가 있어가지고 딱 무슨 100, 200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처음 시작 가격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냥 비례적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네. 장명중님 왁스 실링 같은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왁스 실링. 네, 전문 용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500까지 오르고 막 600까지 오르고 막 이 난리가 되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군산의 쌀 업자처럼 가격이 이렇게 막 변동하니까 이거 봐라. 내가 계약금만 좀 걸어놓고 미리 선물 거래, 선도 거래 해가지고 차익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이 당시 주식 거래가 현물 거래가 아니라 주식을 실제로 주고받는 현물 거래가 아니라 그냥 그 투기꾼들끼리 상인들끼리 그 마진 거래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네, 이게 그 마진 거래를 할 때, 선물 마진 거래를 할 때의 상인들이 쓰던 계약서입니다. 보시면 위쪽은 뭐 계약 내용이겠죠. 뭐 누가 누구에게 뭐 얼마의 주식을, 얼마의 지분, 투자금을 얼마에 넘기고 뭐 몇 월 며칠까지 이걸 이행하기로 한다 등등의 계약 내용이 써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A, B, C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간인이라 그러나요? 이걸 간인 맞나? 왜 우리가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종이 겹쳐놓고 가운데다가 도장 찍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서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두 개를 이렇게 맞춰봤을 때 그게 진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잡한 글씨를 막 써놔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런 문양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빡! 아, 참. 빡! 됐나요? 아, 네. 됐다. 이렇게 반으로 정확하게 딱 자르는 거죠. 그래서 파는 사람 한 장 갖고 사는 사람 한 장 갖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계약이 나중에 맞춰봤을 때 아, 진짜로 일어난 진품이구나. 이렇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종이는 실제로 계약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계약이 일어났으면 잘라서 가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약하려고 그냥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쓰진 않고 아, 그냥 계약하지 말자 이렇게 무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가 남아있던 거고 실제로 계약이 된 종이는 반으로 찢어서 나눠 가진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정산을 다 끝나면 종이를 태워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종이 쪼가리를 놓아 가지면서 선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효리라는 사람이 VOC 지분을 팔기로 했어요. 이를테면 편의상 내가 뭐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어. 여기서 주식이라 함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100만원어치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효리가 주연이한테 그걸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계약서를 썼어. 여기 효리, 주현 갖기로 하고 각자 서명한 다음에 반반씩 딱 나눠 가졌어요. 네. 연식이 느껴지죠? 네. 사실 이 4명이 제가 잘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2003년도에 처음 기자가 될 때 그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거기선 상식 시험을 봤는데 상식 시험 문제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한자로 써라. 그 다음에 뭐 그룹에 그 4명 멤버 이름을 써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 당시 2003년에 제 나이 또래 사람이 핑클 멤버 4명의 이름을 모를 수는 없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영자신문사였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상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핑클 멤버 이름을 몰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 틀리고 떨어지는 거죠. 그 기억이 남아서 제가 이 4명의 멤버 이름을 썼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서. 효리가 주현에게 100만원어치의 지분을 팔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그거를 주현이가 받아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현이가 유리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유리도 또 진이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손에 손을 거쳐가지고 갔다고 해보죠. 근데 이게 지금 선도계약이잖아요. 선도계약이니까 지금 당장 지분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9월 1일에 지분을 주고받자 라고 그냥 계약을 해놓고 돈만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효리가 날라버렸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 왜 그러지? 봤더니 효리가 팔았던 게 가짜였던 거예요. 효리는 애초에 지분 자체가 없었어. 이 100만원 그냥 계약서만 썼을 뿐이지 전혀 그 VOC 회사에 투자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효리가 주연에게 뻥을 치고 100만원 어치 지분이라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100만원 받고 날라버리고, 주연이도 그걸 유리한테 팔았는데 주연이가 그거를 알고선 가짜인지 알고선 팔았는지 아니면 자기도 속은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 그거는 오직 주연이와 하늘만이 알지만 어쨌든 주연이는 그걸 유리한테 팔았어. 유리도 팔고 유리도 또 진이한테 팔았어. 결과적으로 진이가 9월 1일이 돼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효리한테 가서, 이 계약서 이름 써있는 사람이 효리잖아요. 그러니까 효리한테 가서 야, 너 지금 이거 100만원어치 주식 내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효리가 사라졌어. 그럼 진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제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진이가 지금 100만원어치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효리가 사라졌어. 그러면 주현이, 유리, 진이 중에 누구한테 갈까요? 네, 근데 뭐 사실 주현이 아니면 유리죠. 주현이 아니면 유리인데 아마도 유리한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이는 주현이를 몰라. 주현이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진이는 유리한테 샀잖아요. 유리한테 샀으니까 당연히 야, 너 나한테 판 거 그거 가짜야. 그거 없어. 이효리가 사기친 건데 그거를 네가 나한테 팔면 어떡해. 네가 물어내 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유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유리도 마찬가지로 주현이한테 가서 야, 너 이런 거 나한테 팔면 어떡해. 내가 그래서 진이한테 이거 팔았잖아. 그 진이가 나한테 지금 물어내라고 하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주현이는 난처하죠? 그럼 주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연이는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서 나는 이거 진짜 난 몰랐어. 난 효리가 진짜 나한테 진짠지 알고 팔아가지고 산 건데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한테 나한테 그거를 물어내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잡아떼는 거죠.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떼고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피해자인데 나보러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진이는 빡치는 거죠. 진이는 이거 뭐 나는 물론 최초의 것은 효리가 했지만 진이는 효리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효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효리의 신용을 뭐 알지도 못해요. 진이는 유리를 보고 그걸 산 건데 유리를 믿고 산 건데 유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고 유리는 주연이한테 책임을 넘기고 주연이는 효리한테 책임을 넘겨. 그럼 진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로 막 소송이 난 거예요. 당시 암스테르담에서.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 하면 판결은 고민 끝에 판사님들이 효리는 당연히 죄가 있죠. 효리는 죄가 있는데 효리는 날랐기 때문에 죄를 물을래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주연이랑 유리는 얘네들은 선의의 피해자, 선의의 취득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사기라는 걸 알고서 팔았다면 물론 얘네들도 죄가 되지만 얘네들이 사기라는 걸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얘들은 일단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얘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진이가 그냥 덤태기를 쓰는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이가 이 효리라는 애를 찾아서 소송을 걸거나 해결사를 부르거나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상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생기고 특히 선도거래 선물거래라는 게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당장 이렇게 현물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라서 이런 식의 그 다단계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법정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원칙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물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좀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법원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보나피데 퍼세이저라는 요런 개념을 정립해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증권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래 폭발. 이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세팅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래 룰이 정해졌으니까 거래 쉽게 할 수 있겠다 해서 막 거래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생겨난 거죠. 생겨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거기 돈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생겨납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생겨난 거는 브로커라는 직업입니다. 브로커는 부동산 같은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때 HTS 없고 MTS 없고 이럴 때 핸드폰으로 거래하겠어요? 누구한테 하겠어?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사야 되잖아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목탁방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브로커, 뭔가 매물을 물어다주고 매도인을 물어다주고 매수인을 물어다주는 사람이에요. 브로커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핸드릭 스타이츠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기록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에요. 어느 기록을 봐도 이 스타이츠란 사람한테 주식을 샀다, 스타이츠한테 팔았다 이런 기록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브로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32년생이고요. 1687년까지 살았으니까 한 55세 정도까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당시 스타이츠가 살던 집이에요. 요 건물 있죠? 네. 요 건물이 스타이츠의 집입니다. 이게 문화인데 이 문화의 이름이 황금의 커브예요. 황금의 커브. 왜냐? 커브인데 여기 워낙 부자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걸 황금의 커브라고 불렀대요.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벌어서 여기 맨션에 저택에 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택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본 거죠. 제가 가봤는데 한강뷰 이거 한강뷰라고 해야 되나? 운하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제천 뷰인 것 같습니다. 네, 장명준 화백님 사시는 것도 홍제천 뷰 안 되나요? 네, 황금의 커브 연남동 황금의 커브 사시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이 집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 아까 요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남아있어. 똑같이 남아있고 문패가 있는데 여기 뭐 황금대기를 붙여놨어요. 이 문패를 보시면 스타에츠 휘스 발음은 모르겠지만 이 휘스라는 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그래서 스타이츠 가문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문패까지 딱 붙어 있고요. 굉장히 여기 진짜 부잣집이구나 이런 느낌이 빡 나더라고요. 근데 저자 페트란 박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집이 1년에 딱 하루 개방을 한대요.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뭐 다음날인가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렘브란트 그림이 3개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부잣집인 거죠. 정말 아마도 그 17세기부터 이 가문이 계속 주식이나 뭐 이런 금융 브로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엔 이런 부자들이 잘 숨어 살고 있습니다. 집에 렘브란트 그림을 3점 걸어놓고 있는 그런 부자들. 두 번째 생긴 직종은 마켓 메이커란 직종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마켓 메이커는요, 요즘 말로는 LP라고 합니다. LP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마켓 메이커는 그 백화점 앞에 가면 구두방에서 상품권들을 사고 팔잖아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이를테면 뭐 롯데백화점 상품권 97,000원에 팔고 매입은 95,000원에 해. 그러면 얼마든지 사고 팔아요. 이런 그 상품권 샵이 있으면 상품권 매입과 판매가 아주 활발하게 되겠죠. 이런 가게가 없으면 상품권이라는 것 자체가 백화점 상품권 자체가 그렇게 널리 쓰이지 못할 거고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우리가 누구한테 상품권을 받으면 이거를 내가 뭐 롯데백화점 갈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못 가게 되면 그냥 가서 돈으로 바꾸면 된다. 그냥 5,000원 까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또 가격도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켓 메이커란 직종은 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갖고 와. 우리가 다 받아줄게. 다 받아주고 또 원하면 팔고 이걸 다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약자가 LP인데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네, 리퀴디티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유동성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팔거나 살 수 있는 물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 LP라는 말을 그 사모펀드 쪽, 프라이빗 이퀴티 쪽에서 많이 쓰는데 거기는 뜻이 달라요. 거기는 리미티드 파트너라는 뜻이라서요. 다르긴 한데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LP와 브로커의 차이를 보면 브로커는 부동산 같은 거죠. 부동산은 수수료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 집을 팔면 집값의 뭐 0.5%인가 0.2%인가를 받잖아요. 부동산은 그렇게 수수료를 받고 먹고 사는 업종이고요. 마켓 메이커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따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약간 다르게 설정을 해서 그 마진을 먹고 사는 게 마켓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직종이 좀 다르고요. 현대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양쪽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게 그때도 다 있었던 거죠. 현대증권회사는 수수료도 받고요. 이를테면 내가 증권사 전화 걸어가지고 삼성전자 100주 사주세요 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런 식으로 수수료도 받고 또 증권사가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뭐 어떤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 특정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시장 참여자가 조금이야. 거기 뭐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게 되면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파는 물량, 사는 물량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게끔 그거를 증권사가 코스피 거래소하고 미리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스프레드 먹고 하는 거죠. 그렇긴 해도 이게 마켓 메이커란 역할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주는 게 굉장히 고마운 것 같습니다. 또 브로커라는 직업도 중요하긴 한데 아주 효율적인 그 시장에서는 사실 브로커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바일로 증권을 되게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 누가 증권사 객장에 거래해서 거기 직원한테 부탁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굳이 수수료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항상 그렇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리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흥한 직종, 전당포입니다. 그 저자 페트란 박사와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전당포가 있는데 옛날에 그 17세기에 생겨난 전당포래요. 그 동인도에서 사무실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매를 하다가 돈 잃은 사람은 여기 와서 그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과 여기 잘 보면 여기 전당 맡아주는 사람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유물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여기 돈 보이시죠? 돈 막 떨어져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당 받은 물건 중에서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그냥 잡혀버린 거를 팔려고 내는 겁니다. 주로 은식기들을. 네, 놀랍게도 400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전당포였습니다. 네 번째 생긴 직종은요, 단타꾼 트레이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무슨 증권 거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애초에 이 VOC라는 회사는 시작이 네덜란드 무역회사잖아요. 무역회사이고 네덜란드에 국운을 걸고 태어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잘 돼야 네덜란드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치러서 독립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독립전쟁이 80년이나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VOC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여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포스코 무슨 그 국민주 청약하는 것처럼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했는데 한 50년쯤 지나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 애국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국적이 없잖아요. 국적이 없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쫓겨나서 유럽을 이제 떠돌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강한데 자기들이 속한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독립 이런 거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어쨌든 이 VOC 지분을 거래해서 돈을 벌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 거의 안 하고 1.5% 정도만 벌어도 투자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짤짤이 짤짤이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뭐 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마켓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또 좋은 거니까요. 또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특징이 전 유럽에 다 친척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기 때문에 그냥 네덜란드 일반인이 아니라 원래 있던 원주민들보다 해외 소식을 빨리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 네덜란드로 쳐들어올 준비를 한다. 그럼 그런 소식을 가장 먼저 입수하는 거죠. 친척이 먼저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선도매매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돈을 벌겠죠. 이게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시나고그입니다.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그 암스테르담에 굉장히 넓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대표적인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정말 누구나 아는 암스테르담 거주 유대인 이름이 뭘까요? 먼저 맞추시는 분께 제가 스타벅스 하나 쏩니다. 네, 질문을 다시 드리면 암스테르담에 살았던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 저 뭐 맞나요? 암스테르담 살았나요? 잘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아는 건 아니니까. 암스테르담. 그렇죠. 장명중님, 네, 정답입니다. 안네의 일기, 안네 프랑크. 안네 프랑크가 암스테르담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네덜란드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특히 암스테르담에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2차 대전이 났을 때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다 불러서 무슨 말을 해야 이 PC에 외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을 다 찾아서 기차에 태워서 네, 정답입니다. 그 수용소로 실어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독일 본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비율보다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비율이 더 작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의 명령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독일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적발한 거예요. 숨겨지지도 않은 거예요, 잘.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워낙에 좀 인간미가 떨어진다. 정이 좀 없다. 사람들이 너무 좀 논리적이야. 너무 좀 그 상인들의 나라기 때문에 원래부터 좀 그런 따뜻한 정 같은 게 적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견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네덜란드가 워낙에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이 호구 조사가 너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디에 어떤 유대인이 몇 명 산다는 거를 다 이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잡아들이기 쉬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마찬가지였겠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유대인에 대한 별로 인식이 안 좋았다는 거죠. 옛날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애국심을 갖고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할 때도 약간 애국심과 그 뿌듯함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일단 무조건 이 상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타도 많이 치고 또 무슨 작전도 많이 했대요. 이를테면 외국에서 어떤 뭐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미리 팔아놓고 돈 벌고 뭐 이런 식의 작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정서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나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나치에게 협력을 해서 유대인들을 다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이만하면 원도심이 이만하면 이만큼이 유대인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보면 다 새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한 바퀴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이쪽은 다 옛날 건물들이 남아있는데 여기만 완전히 모던한 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란 박사한테 왜 여기는 다 모던하냐고 했더니 2차 대전이 끝난 후 자기 집으로 돌아온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 빈집이고 다 비어버리니까 시에서 그냥 다 재개발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 하나가 이 시나고그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시나고그고요. 이건 예배당인데 여기에 걸려있던 이런 샹들리에 같은 것도 다 나치가 다 떼갔대요. 다 떼갔는데 전쟁 후에 살아남은 유대인 몇 명이 돌아와서 나치의 창고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다시 걸어놨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픔의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겨난 직종은요, 트레이더들입니다. 트레이딩 클럽이란 게 생겨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아무하고나 사고 파는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고요. 딱 클럽을 짜가지고 우리끼리만, 우리 얼굴 잘 알고 친구들끼리만 트레이드를 하자. 이렇게 결성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선도 계약을 했는데 이행 안 하고 돈만 받고 날라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옛날이니까. 옛날에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무슨 뭐 인터넷이 있나? 뭐 경찰 제도가 이렇게 발달해 있나? 아니면 뭐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나? 그냥 이름 바꾸고 어디 다른 동네로 옆 나라로 가버리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끼리 신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럴 바에는 아예 아는 사람들하고만 거래하자는 식의 클럽이 생기게 된 거고 그러면 지들끼리 그냥 돈 넣고 돈 먹게다가 다 제로섬 게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회원들만 거래가 가능하긴 한데 그 한 명 한 명의 회원이 자기들 아는 사람들로부터 거래를 따와서 대신 거래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의 회원제 클럽이 생겼습니다. 이런 클럽은 거래소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거래소 자체는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거래소 앞에 있는 이런 거대한 술집, 이게 술집이래요. 네, 술집을 거의 빌리다시피 해서 이 안에서 하루 종일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하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거래가 됐겠죠. 이미 다 무슨 어떤 무슨 약자라든가 뭐 약속 같은 걸 다 정해놓고 되게 빨리빨리 거래를 했을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계약서 같은 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다음에 논아갖고 그것을 또 자기들끼리 막 돌려가면서 그때 시세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약을 한 다음에 매달 25일에 모입니다. 매달 25일에 다들 그때까지 사인한 이 계약서들을 이만큼 갖고서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짱구한테 300길더 어치 지분 사기로 했는데 내가 또 짱구한테 300길더 지분을 팔기로 한 계약서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같이 모이게 됐어. 그러면 짱구랑 그냥 두 개 없었던 걸로 하면 되죠. 근데 없었던 걸로 하던데 가격은 물론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 가격 차이만큼만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계약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오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상쇄가 되니까 또 나머지 아주 그 상쇄하고 남은 약간의 돈만 25일에 서로 모여서 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계약서 이행 날짜가 매달 1일이기 때문에 25일부터 1일까지는 약간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런 정산이 되지 않은 그 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뭐 롤오버라고 해서 야, 나 지금은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을 지금 팔기도 싫으니까 한 달만 더 연장해줘. 대신에 내가 수수료 조금 줄게. 뭐
뭐 5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롤오버를 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네. 동서고금 막론하고 급여일 국룰인가요? 그러게요. 왜 하필 다 25일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현물이나 기타 계약의 시작일, 기준일이 1일이잖아요. 1일 아니면 말일. 1일 아니면 말일이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회사들은 그런 직원들이 뭐 집세를 내든 뭘 하든 하여튼 뭔가 돈 나가는 일이 생길 때 1일까지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25일에 월급을 줘서 미리 좀 여유를 갖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옛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5일에 월급 받아서 1일까지 다 1일이 되기 전까지 다 술 먹어서 뭐 다 탕진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네. 그런 트레이딩 클럽의 그 어떤 전통이 네덜란드에서 이미 있었고 이것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세기에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버튼우드 나무, 이게 버튼우드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 아래서 이 회원제 클럽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클럽을 공식적으로 결성하자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이 버튼우드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거래요. 근데 플라타너스도 한국말은 아닌 것 같은데? 플라타너스의 한국말은 뭐죠? 뭐 아시는 분 계시면 적어주세요. 네, 어쨌든 이 버튼우드 나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증권업의 상징 같은 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 있잖아요. 영국에서 발행되는 그 잡지를 보면 거기서 제일 유명한 칼럼 코너가 버튼우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굉장히 글도 잘 쓰고 내용이 좋아요. 제가 최근에는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 클럽이 그 거래소의 어떤 초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무 밑에서 저러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주식 거래인이란 직업이 뭐 그렇게 지금처럼 뽀대나고 막 때깔나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대증권서는 이런 식으로 죄다 회원제 클럽입니다. 코스트코 같은 거죠. 코스트코.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코스피도 아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한국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몇 명일까요? 이것도 스타벅스 드립니다. 스타벅스. 1번 앤드류 최 1번. 그럼 구체적으로 몇 명일까요? 아, 그냥 찍으신 거예요? 아시는 게 아니라? 아, 네. 네, 맞았습니다. 100명 이하입니다. 네, 100명이 안 됩니다. 왜냐? 한국에 지금 코스피에서 거래하는 증권사가 57개사입니다. 이게 회원입니다. 아, 몇 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회원사, 무슨 증권사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증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 아, 법자. 대충 이렇게 쓰나요? 네. 법인은 사람입니다. 법적인 사람. 그래서 코스피 회원은 57명의 법인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에서 뭔가를 산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앱 다운받은 증권사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위탁 매매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증권사가 우리 대신에 거기서 거래를 해주는 겁니다. 증권사들끼리. 자기들이 다 물량을 받아올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거래를 해주는 거고, 증권사에서 해준 거래를 우리가 그냥 넘겨받는 것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되게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게 지금 현대의 증권 거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미국을 보시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제일 큰 회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애플은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맞죠? 갑자기 좀 불안해지네.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나스닥. 네.
애플은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는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대기업은 당연히 코스피고 좀 작은 기업은 코스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도 대기업은 당연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좀 작은 테크 기업 약간 뭐 벤처 같은 것만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사기업들이에요. 뉴욕 증권거래소도 그냥 사기업이고 그냥 클럽이에요. 자기들끼리 클럽이고 나스닥도 또 다른 사람들의 클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클럽에 가입해서 여기서 거래를 하게 하든 이쪽 클럽에서 가입해서 거기서 내 회사 주식 거래가 되게 하든 그거는 그냥 회사가 알아서 정할 일이지 이게 무슨 국가기관이라서 뭐 국가가 정해가지고 뭐 대기업은 여기 중소기업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는 약간 이게 그 거래소라고 하면 공공기관처럼 인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거래소 이사장 뭐 이런 분들 다 정치권에서 막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막 이게 공공기관처럼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준 공공기관처럼 여겨지고 있긴 한데 원래는 증권거래소라는 건 다 그냥 사기업이고 사적인 클럽입니다. 그 클럽에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57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거고 한국에서 증권 거래를 하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코스피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에 가서 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그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그거를 증권예탁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지분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가서 내가 이렇게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라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싫으니까 그냥 증권사를 통해서 코스피에서 회원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제이드래곤이랑 친구야. 제이드래곤이 나한테 뭐 삼성전자 주식 1% 주기로 했어. 그러면 굳이 증권사 안 거치죠. 그냥 제이드래곤이 나한테 그냥 명의 이전해주고 내가 그냥 삼성전자에 명의 이전했다고 신고하면 끝이죠. 뭐 그런 행복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런너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혹시 블로그 잘 보셨으면 뿅김 구매해주세요. 뿅김. 네, 또 그 회원제 클럽의 대표적인 것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튤립 클럽이에요. 튤립 클럽. 튤립.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튤립 버블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금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뭐 옛날에 뭐 네덜란드에서 튤립 국은 하나가 뭐 집 한 채 값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을 텐데요. 이게 무슨 인간의 광기, 뭐 투기꾼들의 뭐 정신 나감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메타포인데 실제로 그 당시 딱 그때예요. VOC 주식이 막 거래되고 막 황금 시대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튤립 가격이 1636년에서 37년 1년 사이에 1년도 아니야 몇 달 사이에 11월 12일에는 25원이었던 것이 11월 말이 되니까 100원이 되고 12월에는 150원이 되고 그 다음에 2월이 되니까 20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 10배가 된 거예요. 10배. 석 달 만에 튤립 부근값이 10배가 됩니다. 이유가 있느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마치 뭐 요즘에 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 뭐 SK 바이오팜이 주식이 막 올라. 이유가 있나요? 아니야. 그냥 오르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로 무슨 인간의 광기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큰 피해를 보고 다 망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를 우리 페트람 박사님께서 조사를 해주셨어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책에 보면 나오는데 부왕 튤립이라는 이 부왕이라는 게 뭐 비스로이라는 것 같아요. 부왕 튤립이란 튤립 구은 하나는 4,200길더인데 4,200길더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 그 당시 황금의 커브 같은 그런 고급 주택가 암스테르담의 무슨 강남 같은데 뭐 한강뷰 뭐 이런 거 그런 저택 하나가 1,000길더 정도 했대요. 1,100길더. 그러니까 튤립 요거 하나로 강남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었던 거죠. 또 최고가는 앵크하이젠 제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튤립인데요. 아니 이게 튤립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얼마나 비쌌으면. 이 튤립 같은 경우는 5,200길더 아파트 5채 값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락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가치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튤립 하나 심어가지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집 5채 값에 샀던 사람들은 빚지고 다 망했느냐, 그 집 5채 값을 어떻게 갚어, 완전히 폭망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회원제 클럽에서 거래됐기 때문이에요. 튤립 거래는 실제로 그 당시에 하를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요즘으로 치면, 서울로 치면 부천 정도 되는 그런 붙어있는 도시인데요. 거기가 이제 튤립 거래의 중심지라서 거기서 285명의 회원들이 등록된 클럽에서 거래를 한 거고, 암스테르담에서는 60명 정도가 그 회원제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해서 뭐 한 400명 정도예요. 이 400명 정도 등록된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특정한 종교를 가진 개신교 일파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튤립 거래를 독점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래요. 왜 병역 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교파라서, 다른 거는 투자를 잘 못하는 게, VOC 지분을 투자하려고 봤는데 VOC는 무역회사긴 한데 용병도 써요. 전쟁도 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정부가 VOC한테 권한을 줍니다. 너희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해서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군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점령을 할 수도 있고, 너희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VOC가 전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싸우고, 뭐 되게 재밌어요. 일본에서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전쟁을 시켜요. 뭐 이런 식의 막 이런 전쟁 활동을 많이 하니까 메노나이트 입장에서는 VOC의 지분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어긋나. 그러니까 평화적인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튤립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이 400명이 다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뭐 우리 교회 다 교인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끼리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거 폭망하게 내비두겠어요? 아니죠. 서로서로 웬만하면 다 좋게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 거래된 방식을 보면, 아까도 봤듯이 11월부터 2월 정도까지 거래가 폭증한 거잖아요. 거래가가. 이 겨울이에요. 실제로 튤립 부근은 봄이나 돼야 땅에서 파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겨울 동안에 땅이 묻혀있고, 겨울 동안에 그런 미친 가격으로 거래가 됐던 것을 실제로 현물까지 주고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폭락을 하니까 400명이 모여서 잠깐 이거 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야, 우리가 지금 이거 너무 심하게 과열됐던 것 같아. 우리가 좀 조정을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를렘 지방법원에 가서 화의를 요청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세요 했는데, 하를렘 지방법원은 이게 자기들한테는 너무 큰 이슈라서 넘겨요. 하를렘이 속해 있는 홀란트주 상고법원에 그 판결을 넘기고, 그런데 홀란트주 법원에서는 판결을 그냥 좀 성의 없게 해요. 그냥 계약한 대로 해. 뭐 돈 내기로 했으면 다 내고, 받기로 했으면 다 받아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다시 상인들이 이거 안 돼. 야, 그러면 우리 400명 중에 한 200명은 망한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해. 그래서 이번엔 의회로 가져갑니다. 네덜란드 의회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의회는 그런 거 잘하죠. 의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페널티 3.5%그 정도만 주는 걸로 끝내자. 그러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5,000길더짜리 튤립이면 3.5% 곱해서 175 맞죠? 175길더의 페널티만 내면 이 5,000길더짜리 그냥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없었던 걸로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상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노나이트 상인들도 그걸 다 따르겠죠. 왜냐하면 정말 자기 친구, 다 친구고 교인인데 그럼 망하게 할까요? 파산하게 할까요? 안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특별히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그냥 3.5%만 받고 없던 걸로 해줍시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계약이 될까요? 계약을 못하죠. 왜냐하면 계약을 무효화한 거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누가 튤립 거래를 하려고 하겠어요? 계약서 썼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무효 흐지부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튤립 시장 자체가, 튤립을 놓고 이렇게 투기 선물을 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튤립 버블이 주는 진짜 교훈인 거죠. 그렇죠. 이성적이었던 거죠.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인
결말이 났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튤립 버블이 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느냐라고 하면,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예를 든 거예요. 하여튼 영국이 문제야. 이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매너나이트 싫어했겠지. 뭐 너희들 투기하면 안 됩니다. 뭐 돈을 멀리해야 됩니다.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다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썼는데, 책에다 썼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 갖다 썼던 게 튤립 버블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100년 전 자료를 구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께서 자기 저서에다가 넣었는데, 그 책이 대박이 나서 팔리면서 그때부터 튤립 버블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투기의 사례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6번째로 생겨난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라기보단 이건 상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내일부터 다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급히 퍼지고 있어서 여러분도 웬만하면 재택근무 하시기 바라고, 스타벅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좀 당분간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당시 17세기에도 코로나 비슷한 게 돌았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악독한 게 돌았죠. 뭘까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에서 벌써 몇백 년 동안 돌고 있었는데 많이 죽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심할 때는 1년에 암스테르담 인구 10%가 죽었대요. 그러면 경제가 폭망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 경제를 봐도 실물 경제와는 별도로 지금 코로나가 돈 이후로 오히려 주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난리 났잖아요. 그 비슷하게 이 당시도 흑사병은 돌았지만 오히려 자산 가격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 죽어도, 10%가 사망을 해도 나머지 90%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자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금이 없어지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무슨 지분이 어디로 하늘로 사라지나?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대로 있고 그냥 사람만 줄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가 더 늘어난 거죠. 특히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자들이 많이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죽으니까 과부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근데 과부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여자들이 활동적으로 경제 활동을 잘 안 할 때니까 어디 가서 사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이러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안전하게 연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그 투기꾼들, VOC 주식쟁이들한테, 주갤러들한테 돈을 꺼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갤러들은 이 증권을 거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 빌려. 대신에 내가 너의 주식을, 네가 사는 주식을 나한테 담보로 줘.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투기꾼이 이를테면 철수가 있다고 쳐보죠. 철수고 여기는 김마담이 있는데, 철수가 VOC 주식을 사는 거예요. 샀는데 자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김마담한테 돈을 꿉니다. 100만 원을 꿔서 주식을 사는데, 김마담 입장에서는 철수를 뭘 믿고 꺼주겠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을 또 날라버리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김마담이 철수한테 네가 사는 주식을 나한테 담보로 넘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보로 넘겨서 돈 갚으면 그냥 다시 줄게. 너한테 줄게. 돈 갚을 때까지는 내가 갖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만약에 이걸 사서 철수의 뜻대로 VOC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만사 해피입니다. 철수는 다시 김마담한테 100만 원 갚고 담보로 맡겼던 주식을 찾아오면 돼요. 그러면 해피한데, 그런데 오르지 않고 만약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00만 원어치 지분을 샀는데 이거 가치가 이를테면 7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갚겠어? 팔 수가 없잖아. 이걸 다시 팔면 손해잖아. 30만 원. 김마당 입장에서 불안합니다. 100만 원 꽂았는데 철수가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디폴트 해버리고 날라버리면 자기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돈을 꿔줄 때부터 정하는 거예요. 주식을 아예 내 이름으로 맡겨. 그래서 네가 돈을 못 갚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냥 김마담 앞으로 그냥 주식을 잠시 맡겨놓는데 돈을 못 갚으면 전당포에서 물건 뺏기듯이 그냥 김마담께 되는 거야 라는 계약을 맺는 것이 repurchase agreement, 재구매죠. 재구매 어그리먼트로 해서 이거를 줄여서 리포 앞에만 따서 리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100만 원을 빌려줄 때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100만 원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신용 상태를 보니까 철수 너는 좀 신용이 불량해. 그래서 100만 원은 아니고 그냥 70만 원만 빌려줄게. 아니면 뭐 90만 원만 빌려줄게. 이렇게 돈을 조금만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부동산 아파트 살 때 뭐 100% 다 대출을 해주진 않잖아요. 은행이 90%까지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뭐 그 굉장히 규제가 빡빡하니까 50%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의 신용 상태와 또 이런 가격의 변동, 그 아파트 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은행도 100%가 아니라 약간 낮춰서 50%겠든 90%겠든 낮춰서 대출을 해주는데요. 그런 거를 헤어컷을 한다고 합니다. 헤어컷이라는 게 머리 자르는 거잖아요. 그 머리 자르는 것처럼 이 머리통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좀 자르고 잘라내고 안전한 정도만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1600년대부터 암스테르담 과부들이 그 리포 대출을 할 때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철수나 뭐 투기꾼들이나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리포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를 쓸 때 이 헤어컷 비율이 다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어치 지분을 사도록 돈을 꿔주는데 70만 준다 라는 이 기록을 해놓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주가가 얼마나 오르락내락 했는지를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똑같은 김마담이 똑같은 철수한테 돈을 주는데 10년 전에는 헤어컷을 10%만 해가지고 90% 담보 대출을 해줬어. 근데 10년 후에는 70%만 해줬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0년 후의 경제가 10년 전의 경제보다 훨씬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경제를 유추할 때 이런 헤어컷 비율을 보고 우리가 미리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미리가 아니라 뒤늦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자님, 가상화폐 초창기에 투자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제가 진짜 아리까리한데요. 제가 그 2009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영국에서 MBA 할 때인데 그런 이제 신문,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데도 나오고 거기 애들끼리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비트코인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화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비트코인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한국 사람 중에는 상당히 앞서간 그런 선구자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이거를 샀던 것 같은데 샀는지 안 샀는지 이게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꿈에서 샀나 아니면 샀는데 뭐 어디 적어두고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뭔가 그 옛날에 그 하드캐시를 사면 하드코인을 사면 굉장히 긴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디 적어둔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샀다고 착각을 하는 건가? 뭐 자꾸 그렇게 이제 헷갈려서 근데 뭐 나오지 않으니 그냥 없나 보다 그냥 뭐 그냥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한 2015년 정도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할 때 그때만 샀더라도 지금쯤 부자가 됐을 텐데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또 한 또 20년 후에 보면 야 그때 2020년에 그때라도 살았지 그랬어. 뭐 이런 또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하여튼 뭐 100만 원 정도 한다면 20년 후에는 뭐 1억이 돼 있을 수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담보대출을 해주실 과부분이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리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일하는데 막 질문이 떴어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 주식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모르겠네. 엔비디아 갑자기 얼마 전에 누가 엔비디아가 뜨고 있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제가 보잉을 샀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다가 그냥 보잉을 손실 처분하고 엔비디아로 또 갈아탔는데 이게 전혀 이성적으로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저는 거의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돈이 걸릴 경우에 그게 남 얘기는 잘하는데
나의 돈이 걸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보잉을 샀다 파는 그 과정도 보면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사고 나서 다 끝물일 것 같을 때 상투를 잡고 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막 좌절하다가 조금 오르면 그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견은 못 드리겠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애널리스트형 사람이 있고 트레이더형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냉정하게 분석을 잘 하긴 하는데 그게 남의 얘기일 때 분석을 잘 하고요. 자기 돈이 걸리면 안 돼요. 판단이 이성적으로 안 돼요. 반면에 트레이더들은 남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얘기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조용히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뇌의 구조상 그 두 개를 다 잘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내 일을 당연히 잘 못하게 되고 내 돈 버는 일에 치중하게 되면 남의 일을 분석하는 데는 그리고 그걸 또 전달하는 데는 그 신경을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무슨 어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랬는데 내가 이 뭐 노하우를 너희들과도 공유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뭐 책도 쓰고 뭐 돈도 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그게 주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실제로 통장 까봐야지 알 텐데 통장 까보면 자기 트레이딩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게 많은 거랑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잘 옮기는 거는 정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는 진짜로 약간 그 MBTI 검사 같은 걸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